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 시기 농업이 근대화되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오늘 살펴볼 분석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생산량은 늘었는데 대다수 농민들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른바 개발 없는 개발. 이 분석을 보면서 당시 통계부터 실제 변화, 또 농민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죠. 과연 그 생산량 증가가 조선 농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 질문을 파고드는 거죠. 총독부 공식 통계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토지나 관계, 종자, 비료 이런 요소들 변화랑 소유 구조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진짜 농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우선 통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식민통치 초기에 경지 면적이 엄청 58.6%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분석에서는 이게 실제 개발이라기보다는 토지조사 사업 때 누락됐던 땅들이 장부에 그냥 등록되면서 생긴 일종의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실제 새로 개발된 땅은 1%도 안 됐다고 하니까요. 와, 그럼 식민통치 시작하자마자 막 엄청 발전했다 이런 얘기는 좀 다시 봐야겠네요. 네, 미국 생산량 통계도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수정되고 1936년에는 조사 방식을 바꿨더니 하루아침에 생산량이 25.8%나 늘기도 했어요. 하루아침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정해서 보면 식민 초기 실제 생산량은 공식 발표보다 오히려 훨씬 높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성과가 좀 과장됐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 기술 변화는 어땠을까요? 관계 시설 같은 거요? 총독부가 막 대규모 수리조합 만들었다고 내세웠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 분석을 보면 그 역할이 좀 과장됐다는 거예요. 1931년에도 수리조합이 관할하는 면적은 전체 논의 15.8%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대부분 한 75% 정도는요. 조선 농민들이 그 쌀값 오르고 하니까 시장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개량한 그런 전통적인 시설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주도보다는 농민들 자생적인 노력이 더 컸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우량 품종 보급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일본 품종 보급은 늘었는데 평균 수확량은 오히려 재래종이랑 비슷해졌다.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생산성 자체가 막 엄청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일본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성이 더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결국 조선 농업이 일본 경제에 맞춰 돌아가는 구조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물론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다수학 품종이랑 관계, 그리고 화학비료 대량 투입, 이게 딱 패키지로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긴 했습니다. 아, 그때는 좀 늘었군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비료 공장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이었고 또 전쟁 경제 아래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좀 취약한 구조였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토지로 가는 것 같아요. 분석에서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니까 일본이 소유 경지가 1910년에 한 7만 정보였는데 1935년에는 45만 정보 이상으로 급증했다면서요? 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어났어요. 아, 그때가 산미증식 교육 때문에 조선 농민들이 빚 많이 지고 또 쌀값은 폭락하고 그랬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빚 때문에 토지를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 자본이 그걸 대거 사들인 결과입니다. 근데 단순히 면적만 늘린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인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가장 비옥하고 수리시설 잘 된 논, 그런 알짜배기 땅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와, 그냥 땅을 많이 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땅만 쏙쏙 골라 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일본인 소유 논의 평균 생산성이 조선인 소유 논보다 무려 53.8%나 높았다고 해요. 53.8%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한 논 면적 자체는 전체의 18.3%였지만 이 생산성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쌀 생산 능력 점유율은 25.4%에 달했다는 겁니다. 야,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으로 핵심 생산 기반을 장악해 나갔다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겠네요. 대다수 농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네, 순수 소작농 가구가 1915년에서 1932년 사이에 64%나 폭증했고요. 1930년대 초에는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 53%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체 농가의 53%요? 와, 정말 분석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격렬한 농민분해라고 표현했던데 그게 과장이 아니었네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늘어난 생산량은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분석 모델을 보면요. 식민 기간 동안 증가한 미국 생산량 중에서 일본인에게 돌아간 몫이 35.8%, 조선인에게는 64.2%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조선인 몫이 더 큰데요? 네, 그런데 인구를 같이 봐야 합니다. 1910년하고 비교하면 일본인 몫이 무려 753% 폭증했어요. 753%요? 네, 반면에 조선인 몫은 34.4%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은 기간에 조선인 농업 인구는 45.4%나 증가했다는 거죠. 아, 사람은 더 늘었는데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안 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선인 농민 1인당 평균 미국 수치량은 오히려 11%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1% 감소요?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밭작물까지 다 포함해도 1인당 수치량은 거의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이야,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대다수 조선 농민 개개인의 몫은 오히려 줄거나 그대로였다. 이게 바로 개발 없는 개발의 진짜 모습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총량적 성장의 그늘에는 아주 극심한 불평등 심화, 그리고 대다수 농민의 실질적인 빈곤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해서 이런 식민지적 소유 구조를 해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농업 발전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식민지 체제 자체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 농업개발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과장된 면이 있고 기술 도입도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토지 소유 구조가 재편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총생산량은 늘었지만 대다수 조선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핵심이죠. 네. 오늘 분석은 주로 경제적인 지표나 구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농업 구조 변화와 농민층의 분해가 당시 농촌 사회의 어떤 공동체 유대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는 또 어떤 비경제적이고 사회 운하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죠. 네, 이건 다음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